안녕하세요. 역사쌤 전희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수업 방식, 그러니까 막 판서 쓰고 막 이랬던 방식이 있는데 좀 세계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시고 이제 좀 별론데 이러시면은 다시 판서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차시 수업이죠.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목표. 자, 첫 번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를 살펴본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폴리스 국가의 정치 체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 문화라는 게 있고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 문화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문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폴리스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폴리스들이 이 산간 지역 때문에 되게 막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렇게 해서 이제 폴리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다음으로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아고라,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는 뭐냐면은 지금 또 모 사이트에서 이제 뭐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장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장이야, 광장. 사람들이 경제적인 형태, 뭐 시장처럼 이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어제 김씨 아저씨가 박씨랑 뭐 했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광장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고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었던 아크로폴리스는 뭐냐면은 종교 행사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 때 최후의 방어 거점이 되기도 하는 아크로폴리스를 기억하셔라.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네,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민주주의잖아.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 그랬을 때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국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실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왕정이었는데 이게 점차 어느 시기, 암흑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왕을 몰아낸 거지. 그러면서 귀족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이 돼요. 그러다가 이후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시민층이 발달을 하게 돼요. 시민층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로마랑 좀 비슷하거든요. 우선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공업을 발달을 하니까 돈이 많이 생기게 돼. 근데 당시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돈이 많다든가 혹은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에서 주로 싸우는 이 병과가 어떤 병과냐면 바로 이러한 홈라이트, 중장보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갑주를 되게 땅땅하게 입었다고. 그랬을 때 이 갑주가 되게 비싸요. 방패라든가 뭐 이제 요 갑옷이라든가 투구 사야 되고 막 창 사야 되고 막 칼 사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돈에서 거의 몇 억 가까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집인 거야, 그냥. 그럼 이걸 누가 사용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귀족들은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평민들은 처음에 못 사용했어. 그래서 막 짱돌 던지고 막 단창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시민층도 나름대로 중장보병 형태로 갑옷을 맞출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민층을 중심으로 한 중장보병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지, 전쟁 참여하지. 그럼 시민들도 당연히
정치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금 바치는데 당연히 귀족들 니네만 정치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층이랑 시민층이랑 갈등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 과정 속에서 누가? 바로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솔론이 이 갈등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고 해. 시민들 중에서. 응. 이게 바로 이제 솔론의 금권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나 그리고 시민층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나는 그냥 정치에 참여 못하는 거야? 그치? 억울하잖아. 그러면서 이 돈 없는 하층민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참주 정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독재자인 거야. 선동을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이제 본인 편으로 이렇게 끄슬려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가 민주주의와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멀어지게 돼. 자, 이러한 상태로 참주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6세기 말 정도가 되면은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전 참주 정치가 이제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무너뜨린 다음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참주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겠죠. 자, 이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경우는 클레이스테네스죠. 미안해요.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시작,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부족제를 개편합니다. 부족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혈연제에서 지역제로. 그러니까 가족으로 단위로 이제 구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지역으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정구역이 있는데 김씨 집안만 있어. 어딘 박씨 집안만 있어. 그럼 되게 이게 공평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게 구역 나누기도 좀 어려울 거고. 그런데 아예 이제 구역을 섹터를 그거나 뭐 지금처럼 뭐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도봉구 이런 것처럼. 그러면 혈연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적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이 구획된 부족제를 가지고 500인 평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로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 50명씩을 뽑아가지고 500명의 평의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동등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참주 정치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혐오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참주가 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머리를 쓰다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냐면은 도편 추방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김주환. 왜 쓰냐면은 이 아테네에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 사람을 추첨을 해가지고 추방해 버립시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이게 도편 추방제예요. 물론 도편 추방제는 시작을 할 때 미리 이제 사전 협의를 해요. 이번 연도에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페리클레스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리클레스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테네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테네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던 민회에 아테네 시민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테네 시민 자격은 성인 남성만이에요. 성인 남성만. 그러니까 여자라든가 혹은 외국인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어린이들은 이 시민 자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오로지 성인 남성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시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이러한 특권을 베풀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민회, 최고의 입법기관, 지금의 국회죠.
이러한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었고 많은 활동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제 공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해요. 당연히 일하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공직에 수당을 안 줘. 그럼 누가 공직에 들어가겠어? 돈도 안 주는데. 하긴 하지. 귀족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명예기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은 공직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지. 본인의 정치적인 그러한 권한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페리클레스 시대부터 이제 부분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당제를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공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뭐 아르콘이라든가 시민법정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테네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법정 문제를 다룬다든가 혹은 의결을 하는 그런 집행관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제 귀족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직함이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테네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중책들을 맡긴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의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테네의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파르타는 사실 그렇게 내용들이 많진 않아요. 공국주의. 우선 인구 구성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스파르타가 군국주의 통치를 했는가? 인구 구성을 보면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시민층이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테네는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자,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야? 게임할 때 아이템을 엄청 좋은 걸 끼던가 업그레이드를 겁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탯을 막 찍어가지고. 스파르타는 어떻게 합니까? 스탯을 겁나 찍는 거지. 어떻게? 소수 정예로 군대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뭐 헤일로타이라든가 뭐 페리오이코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노예 혹은 비자유민 계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군인화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북한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을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7살 이상이 되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주 뼈 빠지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건장한 스파르타 남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기초체력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국가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스파르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